지난 시간에 5G 강의를 다 못하고 마무리했죠. 5G 강의를 빠른 속도로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 오늘 딥페이크, 좀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딥페이크, 그래서 그 인공지능 겐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게 또 만들어내는 우리 딥페이크 기술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지난 강의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인데, 여러분 엘고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누구랑 러닝메이트로 나왔었나요? 옛날 부시 대통령하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아깝게, 그죠? 그 이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처럼 총 투표 수에서는 앞서고, 그죠?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대통령이 못된 비운의 사나이죠. 그 당시에 엘 고어는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분이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저분이 필생에 자기의 어떤 그 과업으로 여겼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구 환경. 그 당시 뭐 오존층이 뚫렸네 뭐하네 했던 얘기가, 그 얘기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뭐 지구 환경, 지구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그 뭐 북극곰인가요? 이렇게 이제 뭐 살 곳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름 익숙한데, 그 당시 처음 아주 충격적으로 저런 내용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이슈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또 기후 변화 문제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저분이 정보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에 이 정보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터넷의 속도, 전송 속도를 우리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다닐 때 뭐 경부선 타고 뭐 쌩쌩 달리고, 요즘 전국이 다 이제 고속도로로 이어져서 유통이나 여러분들 이동에 굉장히 편리함이 생긴 것처럼, 정보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그 속도가 마치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 있어야지 나라의 기간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아주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나름 이제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미국은 워낙 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가져갔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재빨리 가져왔었죠. 그 당시 뭐 김대중 정부라든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데, 그때 초석이 되고 발판이 됐던 게 정보 고속도로 개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의 원래 시원이 엘 고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송하는 방식인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그 인터넷의 전송 속도,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 기술이 향후에 우리 과학기술이라든지 우리 인류의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통찰했던 정치인이자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이분이 나중에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이러한 오늘날의 5G 시대의 그러한 기본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광고를 통해서 5G 많이 들었죠? 벌써 좀 식상하죠? 벌써 1, 2년이 지나서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5G가 무슨 뜻이고 또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 정도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 강의 시간에 얘기가 언급되죠.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클라우스 슈바프라고, 그 당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인들, 그리고 세계 유력한 정치인들, 또 그런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스위스 다보스라는 휴양지에 모여서 그 다보스 포럼을 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향후 이제 인류 경제가, 또 세계 경제가 갈 방향이 무엇이고 중요한 아젠다, 그러니까 의제가 어떤 것이냐를 자신들끼리 설정하는 그런 형태의 회의인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당시 회장이었죠. 클라우스 슈바브의 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일 그게 많았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괜히 이거 정치적인 구호 아니냐, 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케팅 구호다, 뭐 이런 비난이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4차 산업 용어를 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거 받아들이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비판이 많았었고, 또 철학과 교수들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하는 교수들, 일련의 교수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앞다퉈서 4차 산업이라는 혁명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유령이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의견들을 논문을 통해서 많이 기고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역시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게 뭐 그게 실체가 어쨌든 이름이 어쨌든 간에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도 꼭 우리나라를 본받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세계가 다 하나가 돼서 그런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누구죠? 우리 튜링 테스트에 유명한 앨런 튜링의 그 초상화가 어때요? 그 미국 영국 파운드화의 우리 신사임당처럼 인물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우리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어떻다? 이 변화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공감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뒤늦게나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쓰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클라우스 슈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건 너무 전 세계 핀테크, 빅테크 디지털 기업들이 자꾸 어떤 변화를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로 이런 용어들이 남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처음 자기네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2년 뒤에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회의를 또 열어요. 이 다보스 포럼에서 2번 연속 같은 주제를 갖고 이렇게 회의를 연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못 알아듣네? 뭐 이 느낌인 거예요. 이분들 얘기로는. 그래서 또 한 거죠. 이제 보란 듯이. 근데 그때 클라우스 슈와비가 했던 얘기가 이번엔 정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번엔 진짜 변화가 오고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용어가 아니다. 진짜 변화의 실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다양한 형태의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가상 또는 증강현실, 블록체인, 메타버스, 뭐 우리가 쭉쭉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5G를 빼놓지 않고 꼭 언급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그 기술로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5G를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인공지능이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모든 것들이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뭐다? 데이터. 첫째도 데이터고, 둘째도 데이터고, 셋째도 데이터다. 데이터야말로 마치 우리 인체의 혈관처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데이터는 있었고 지금도 데이터는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의 데이터는 너무나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지금까지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낸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보다도 지난 10년 동안에 만들어낸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도 돌리고 메타버스도 구현하고 무슨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기술도 다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뭐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마 화성에도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의 수준이 된다. 그러지만 뭐 당연히 다른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못하는 거겠지만, 다 중요한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원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초연결, 초지연성, 지연되지 않게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으로 뭐 하나 맛있는 거 시켜 먹으려고 해도 잠시만 렉이 걸리거나 잠시만 막혀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0.5초만 막혀도 여러분들 표정이 변하죠. 갑갑함을 이렇게 갑자기 막 손발이 저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오장칠부라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 우리 사람 인체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짝 막혀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 뭐 맛있는 거 먹다가 인체 기관이 그렇다는 거죠. 핸드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렉이 걸리면 여러분들 갑자기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되잖아요. 보면 그게 뭐죠?
데이터의 전송 속도, 우리가 3G부터 시작해서 4G까지 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 인터넷 전송 속도에 굉장히 익숙해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이제 해외여행들 많이 가실 텐데 뭐 인도 좀 가보십시오. 인도 좀 가봐갖고 딱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인욕 수행이 되죠. 인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에서 잘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만큼 인터넷 속도가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딴 나라에서도 지금 얘기하겠지만 우리 제대로 이제 5G를 구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말은 많아요. 아직도 뭐 5G 뭐 이렇게 우리가 통신료 내고 있는데 제대로 구현된 거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5G는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뭐 그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우리 일반 기업에서 선전하고 있는 5G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박수 쳐주고 하려고 해서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거대한 변화의 한 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가 6G 또 기술이 나올 수 있고 7G 기술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우리 인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자, 5G 딱 하면 1차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옛날 에디슨이 발명했던 뭘까요? 음성으로 전송하는 거. 그걸 1세대 전송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션이에요. G는 그냥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2G는 뭐죠? 문자를 전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아날로그 세계들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화만 되는 것도 훌륭하고 신기한 기술이었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시티폰 기억 안 나나요? 시티폰 다 기억나시죠? 시티폰 써보셨을 텐데 꼭 어디 그 주변에 가 있어야 되는 그것도 신기했었잖아요. 두 번째, 문자를 전송하는 2G가 있습니다. 2G. 문자가 전송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시티폰 같은 거 쓰고 음성만 하다가 문자가 전송된다는 것도 꽤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죠? 문자 전송 기술도 나름 혁신이었다. 그게 2세대 전송 기술을 얘기하고요. 3세대로 오면 뭐냐면 심지어는 뭐다?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내가 봤던, 그다음 뭐 유튜브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을 어떻게 전화선으로 연결을 해서 보낼 수가 있지?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3G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우리 직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4G. 여러분들 그 핸드폰들 많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갔을 때에 나왔던 통신 기술입니다. 이 4G에서는 어떤가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음성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전송할,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그게 안 가능할 때도 있었냐? 이런 말들을 그런데 대다수의 시간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최근의 일인 거죠. 아주 최근의 일이고 4G는 3G보다 10배 정도 빠르답니다. 이거 빠르니까 10배 정도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 때는 체감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빠르긴 빠른 겁니다. 근데 5G가 나왔어요. 5G는 뭐냐면 이 모든 기기가 서로 연결된 빅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4G보다 최소 13배, 최대 1300배 빠른 속도랍니다. 최대 1300배요. 이건 이전과의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수준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좀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모든 전자 시스템이 어떻게? 온라인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통제를 하다가 갑자기 앞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아니면 우리 서울 시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철처럼 운행하게 될 건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그렇게 될 건데 갑자기 취객이 한 1km 밖에서 나타났다는 게 감지됐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험 신호를 감지했으면. 예전 같으면 4G에서는 뭐가 나타났다 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 해서 딱 밟으면 1.4m가 더 나갔대요. 왜? 바로 반응을 못하니까. 인터넷 전송 속도에 한계가 있으니까 4G에서는 1.4m 정도는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4m가 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가속도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급히 있는 거는 브레이크 밟아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5G에서는 어떻게 된다? 사고 났다. 브레이크다. 딱 하면 어떻게 된다? 2.8cm면 선답니다. 2.8cm. 요만큼 지나가고 선답니다. 다른 건 1.4m 정도 더 가해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도나 저기
우도 같은 데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 급하게 로봇팔로 응급 위로 시술들이 헬기 타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의료기기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인터넷 5G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로봇팔이 서울에 있는 의사가 손 움직일 때마다 로봇팔이 저 멀리 떨어진 데서 그때그때 알아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조금 더 지연됨 없이 위험한 수술일수록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게 뭐다? 5G가 가능하면 그게 가능한 건데 4G 정도 되면 어떻다? 의사가 이렇게 서울에서 움직였는데 우도에서 한참 뒤에 로봇팔이 움직여. 그럼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세상, 또 아주 테크놀로지가 좋게끔 쓰여지는 세상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이 인터넷 전송 속도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이다. 5G는 단순히 빠른 것만 아니고 여러분 1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쓸 수 있는 핸드폰이 100만 대가 넘는다 그럽니다. 100만 대. 일시에 동시에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 100만 대랍니다. 100만 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모르게 실감이 안 걸 수 있네요. 그래서 세계는 사실상 이렇게 데이터가 갑작스럽게 데이터 빅뱅 시대가 됐고, 그리고 뭐죠? 이렇게 전송 속도가 좋아졌고, 그래서 마약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이런 회사가 무슨 회사다? 데이터로 장사하는 회사다. 옛날처럼 굴뚝에서 연기 피워가면서 또 공장에서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돈 벌던 공장들은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장사다. 이제는 어떻게 장사가 된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9개가 전부 뭐다? 다 빅데이터를 갖고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이다. 여러분들 귀에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다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이런 데 지금 기반이 어디예요? 디지털 데이터로 비즈니스하는 곳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다? 과거부터 그랬다? 아니죠. 최근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안에 다 변한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참 살짝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재작년쯤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시진핑하고 힘겨루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많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고 있죠. 지금은 뭘로 갖고 하고 있죠? 반도체 갖고 하고 있죠. 지금도 뭐 대만을 중국에서 침공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 반도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어느 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입니다. 갑자기 72시간 안에 방 다 빼래요. 미국에서. 중국 대사관 사람들 보고. 왜 그러냐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방 빼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들이 미국에서 지금 간첩 회의를 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얘기는 그래요. 지금 이 여성분이 누구냐 하면 그 화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쓰고 있습니다. LGU에서는 이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알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라는 이 이송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들을 파는 세계 최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웨이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기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회장의 딸이자 재무 책임자가 이 멍완저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더니 무슨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도 적대가 적인 관계이긴 한데 이란에다가 화웨이에서 파는 통신 장비를 팔았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란한테 그러한 초정밀 또 위험한 장비들 거기에 이롭게 할 만한 장비들은 판매하면 안 되는데 왜 니들이 팔았냐? 이거를 혐의를 씌워서 이 멍완저우를 체포하긴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이 멍완저우가 소위 말해서 5G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감당하는 장비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갖고 중국 정부에다가 미국에서 수집된 정보, 다른 나라에 수집된 정보, 호주, 영국, 이런 유럽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전부 다 통신 정보들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혐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포했고 지금 이분 보면 왼쪽 다리에 우리 마치 그
폭력 피해자 처벌법에 나오는 그 발찌 달고 있죠. 도망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제 저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래 안 가서 풀어줍니다. 그것도 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풀어졌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마치 영웅 대접을 받고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갈등의 실체가 뭐였다? 5G 기술을 갖고 패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게 5G 기술을 중국에서 독점하느냐, 또 미국에서 그걸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중국한테 밀리느냐.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가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현재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가진 방법으로 그런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재무 책임자까지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하는 정도로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 5G 기술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표면적인 갈등인 것처럼 보일 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만큼 이 5G 기술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인터넷 전송 속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5G 기술이 어느 나라에서 독점되고 모든 정보를 저렇게 빨리 또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어때요? 전 세계 뭐 중국처럼 뭐 15억, 10몇억 되는 인구도 일시에 동시에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어떻게 전국에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으니까 3월 인식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꼭 중국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다른 외국인들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984년도라는 빅브라더에서 흔히 얘기하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큰 거대 통제 기관, 통제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빅브라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그 내용 중이다. 그럼 만약 이런 기술들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디지털 격차를 필연적으로 낳죠.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G2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힘센 나라들끼리 해먹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힘없는 나라, 또 그리고 인터넷 근처에도 못 가본 나라, 또 인터넷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야 그래도 낫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 또 이런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접근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삼육다니까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4명이 잘 훈련되고 능숙하고 훈련된 노련한 군수들 중에서 사방으로 쏜 화살들이 땅에 닿기 전에 잡아가지고 온 사람보다 해와 달의 속력이 더 빠르고 또 그 앞에 달리는 신들이 더 빠르고 그 신들의 속력보다 세상 운이 더 빠른 것은 우리 몸의 수명이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더 빠른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얘기하는 비유인 건데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빠르다고 해봐야 우리 몸이 수명이 소멸해 가는 것만큼 못하다라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우리 학부에 애들 얘기할 때는 이제 데이터가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 이렇게 빠른 데이터들이 과연 인간들한테 궁극적으로 자유로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다양한 뭐 자유로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아까처럼 그 우리 몸의 수명보다는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빠를 수 없다라는 그런 부처의 통찰처럼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금 고민들은 생겨나죠. 과연 이게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여기서부터 행복과 번영을 느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딥페이크와 불교 9강이 들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딥러닝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딥페이크는 뭐예요? 뭘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고 페이크는 속인다는 뜻이니까 깊게 속인다? 뭐 그렇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강경. 금강경에 보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 이거 스님들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많이 이거 외우고 하는데, 자, 이런 말이 나요. 법신 비상분에 보면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며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론 이제 어떤 종교적 감성으로 뭐 부처님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가요? 형색으로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발질하는 거다 이거지. 결국 어떠한 진실도 어떠한 진리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형색이나 음성이나 모양이나 색깔로 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가 바로 관련된 이 얘기예요. 자, 한번 이거 영상 재밌으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뭔 말이에요? 뭐 욕하고 있죠, 오바마가. 이게 그 대선 지난번에 끝났지만 1, 2년 전에 그 미국 대선에서 그 선거 전날 임박해서 이런 영상이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를 비방하는 오바마라 그래서 오바마가 갑자기 막 트럼프를 뭐 이렇게 욕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욕하는 영상인 거죠. 이거 누구죠? 이게 진짜 오바마 맞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오바마 맞죠? 목소리는 어때요? 너무 똑같죠? 얼굴은 또 더 똑같은 게 아니라 누가 말해도 믿죠. 욕을 하죠. 욕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미국 우리 SNS 우리 같은 카톡 같은 비슷한 데인데 거기서 우리 이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영상입니다. 사람들 놀랐어요. 기술이 이 정도야? 이렇게 느낌이죠. 이건 문제는 뭐냐면 얼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 근데 입 모양하고 트럼프 목소리하고 똑같이 지금 나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싱크가 그대로 맞잖아요, 지금. 표정도 그렇고,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특징까지 그대로 포착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런 기술 레벨은 아니죠, 지금 보면. 딥페이크는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딥러닝 배우셨잖아요. 그 딥러닝 기술을 갖고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디지털 기술로 가짜로 구현하는 기술을 딥페이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알다시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본 파일만 주면 내 이미지와 목소리만 한 10초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걸 샘플 삼아서 나보다 더 똑같은 나보다 더한 사람을 온라인상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사람인 거죠. 가짜 사람. 자, 봅시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톰 크루즈 노래 잘 불러요. Sings like an angel. You got your ball, you got your chain right tight. 너무 잘 부르죠. 톰 크루즈가 이 정도까지 노래 잘 못 불러요. 목소리와 가수를 그대로 입힌 거예요. 원래 실제 가수하는 가수의 성량이나 음량을 그대로 톰 크루즈 음성으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입힌 거란 말이죠. 얼굴 똑같죠. 표정도 그대로 가잖아요. 누가 이렇게 올리면 톰 크루즈가 불렀다고 이렇게 안 믿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 재밌는 영상. 내가 항상 얘기하는 우리 일론 머스크. 안녕하세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따라서 비트코인 했다가 어때요?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 장난 삼아 만들어 것 같고 조금은 이제 어색하죠. 그죠? 장난감 티가 나는데 이건 좀 정교하면 떨어지지만 지금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일반적인 오픈 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디지털 휴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지원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로버트 다니엘 주니어인가요? 뭐죠?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왠지 일론 머스크를 저렇게 영화배우 얼굴로 저렇게 페이스만 바꿔서, 페이스 스왑이라 그러죠. 페이스만, 얼굴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기술이에요.
왼쪽이 실제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디지털 휴먼 기술 적용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너무 똑같죠? 사람은 다른데 원본에다가 저걸 입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너무 간단한 기술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봐서 저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근데 워낙 요즘 그래픽 기술이 좋아지고 컴퓨터 기술이 좋아져서 또 데이터가 확보되면 저런 형태의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스님들 중에 예전에 휴정 스님하고 신겸 스님까지도 이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건 조금 이제 실물하고 좀 다르죠. 그 스님들 절에 보면 진영이잖아요. 진영. 돌아가시고 나서 진영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진영을 가지고 그 진영을 갖고 다양한 표정들을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을 누가 한다? 딥러닝이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스님이 평소에 이 얼굴이면 웃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또는 슬퍼할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진지할 때 또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거를 표정을 픽셀 하나하나 전부 다 그걸 인간이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건 몇 년이 걸려도 못하는 작업이죠. 너무나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인공지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만 주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 예측도 못 해봤던 것들을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그걸 구현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이제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있어서 이것을 이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형 디지털 휴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디지털 휴먼 기술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을 복원하거나 제가 어제 논문 하나 투고하면서 백제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 무덤 안에서 백제 여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귀족 부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두개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개골을 이렇게 모아서 두상을 만들고 또 얼굴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기술들을 참조를 해서 그 당시 백제 귀부인의 얼굴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그대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오늘 보여줬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컴퓨터 우리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두상, 그 두개골이 모양이 이러하면 이러한 얼굴일 것이다 라는 추측과 예측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한 5장만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우는 얼굴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표정이 어떻게 나올지를 인공지능 딥러닝이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10년 뒤의 모습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정반대로 어떤가요? 10년 전에, 20년 전의 모습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사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딥러닝이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해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 디지털 얼굴에 대한 사진 데이터만 몇 장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휴정 스님하고 신경 스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왕호 천축국전의 누구죠? 우리 해초 스님. 해초 스님도 저렇게 경주 화랑마을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 그러는데 다가서면 스님이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와서 말해주고 아까 신겸 스님과 휴정 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렇게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 신겸 스님하고 휴정 스님하고 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다가 관람객이 지나가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손문답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건 또 뭐예요? 챗봇 기술까지 같이 또 이렇게 융합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보면서 희한해할 것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잠깐 보였던 사진이기도 한데 자 봅시다. 여기에 썼던 알고리즘이 인공지능 겐
여기서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렇게 돼 있어. 뭐 이게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하면 뭐 생성적 적대 신경망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번역해도 더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인지는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건데 이거 누구의 사진일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인공지능,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딥러닝이 알아서 자기가 디지털 이미지를 갖고 만들어낸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얘기는 뭐예요? 초상권에 저촉받지 않는 사람 이미지를 서비스해주는 사이트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필요하잖아요. 함부로 못 쓰니까 뭐 PT를 만든다든가 뭐 할 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원하는 이미지, 노인인데 인자할 것, 백인일 것, 아니면 뭐 흑인일 것, 아니면 뭐 히스패닉일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몇 개 걸어주면 알아서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서? 뭐 추측하고 예측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자, 한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걸 한 학기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 건데, 이런 사진을 봐도 우리는 어떻다? 그냥 남들처럼 끄덕끄덕 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봅시다.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예요. 중요한 건. 한 4년 정도까지의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들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림 열심히 배우면 저렇게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2014년 정도 여러분 그림 그리기 실력에서 2018년 수준까지 급성장할 수 있을까요? 4년 정도면? 뭐 대학 과정이 4년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지간한 노력 갖고 안 되죠. 근데 사람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저 정도 실력적인 향상은. 어떻다? 인공지능은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가능한 비밀이 뭐다? 겐 알고리즘이라는 걸 썼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가 언제죠?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딥러닝 얘기하면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자신의 몬트리올 대학 학생들 데리고 그 이미지넷 대회라는 데 참여했다. 그때가 2012년 정도 되죠. 그때부터 딥러닝을 갖고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알파고가 몇 년도였죠? 우리 서울에? 2016년도였어요. 2016년도에 와서 이세돌을 이겼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시작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고가 서울에 오기 전의 수준이 지금 가장 왼쪽에 보는 그림 수준인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2016년도가 누구예요? 딱 중간에 있죠? 이게 바로 알파고가 서울에 와서 이세돌과 할 때의 딥러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또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7, 2018은 알파 제로가 나오고 누구죠? 알파고를 이겼던,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를 이겼던 알파고 리, 그리고 그 알파고 제로 정도가 나올 때가 2018년도가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러죠? 어떤 선을 넘을 정도로까지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누구죠?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초창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인간은 못 따라잡았던 거죠. 자, 이 대단한 형태의 겐이라는 아까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어린 친구가 만들었어요. 지금 작년인가요? 원래 이 사람 이제 구글에 모든 인재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구글에 있죠. 사실은 지금 뭐 워낙 많은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이 겐 알고리즘을 창안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도 지금은 이제 애플의 스카웃이 됐어요. 애플이 지금 기다리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인가요? 선언했죠. 우리 애플도 그렇게 잘 나가는 애플이지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 해서 제일 처음 데려간 사람이 이 이언 굿펠로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이 처음 개발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겐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카나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자, 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성자, 실제 이런 리얼 이미지, 진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잔뜩 넣어서 어떻게 한다? 생성을 해갖고 식별을 해갖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맞춘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그쵸? 잠재적인 형태의 랜덤 벡터를 넣어서 생성을 해서 요 결과값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이 식별자 중간에 요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식별자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맞힌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아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위조지폐 있잖아요. 위조지폐. 위조지폐 만드는 사람들은 뭘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5만 원까지는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신사임당에 그려진 5만 원하고 흡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흡사하게 만들수록 어떻게 되죠? 그 위조지폐는 그 범죄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위조지폐 범은 이를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조지폐는 바로 이 생성자, 위조지폐를 만든 범죄자, 이 위조지폐범은 위조지폐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위조지폐하고 위조지폐인지 내가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이거 내가 제대로 만들었나를 볼 때 뭐를 갖다 대서 볼까요? 진짜 지폐를 갖다 대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안 비슷하면 또 내팽개 치죠. 그 다시 또 더 잘 만들어서 또 다 완성이 되면 또 갖다 대보죠. 그 진짜 지폐가 무슨 역할을 하죠? 그걸 대비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조지폐를 받는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경찰서에 앉아서 위조지폐가 발견이 되면 위조지폐 가져와갖고 진짜 지폐하고 항상 대조 식별해보는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게 되겠죠. 위조지폐만 전문적으로 검거하는 그런 뭐 조폐공사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재무 그쪽 사람들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려서 이거 위조지폐야 해보면 또 그 위조지폐들은 또 어떻게 하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조지폐를 또 만들어서 또 가져오겠죠. 그럼 또 그걸 식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위조지폐라고 판별이 되면 또 이제 또 다시 또 가서 또 더 대단한 걸 만들어 오겠죠. 점점 정교해지고 점점 정밀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원본보다 더 원본 같아질 수도 있겠죠. 오히려 원본이 가짜 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다 그럽니다.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 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모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겐 알고리즘 하면 여러분들 떠올릴 것은 우리가 무슨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어떠한 형태의 뭐 순서와 절차에서 만들어지냐 이거 고민할 게 아니고 위조지폐범과 위조지폐를 잡는 경찰의 관계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겐 또는 뉴스에서나 딴 데서 나오면 이렇게 겐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겐 알고리즘을 써서 최근에 테드에서 이 디지털 휴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교수가 했던 영상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이렇게 마이크가 앞에 가리고 있고 머리에 뭐가 쓰고 있어도 어떻게 이게 안 썼을 때의 입술 모양, 코 모양, 눈 모양이 이럴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맞고 있어도 인공지능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2, 3개월 전에 아마 구글에서 길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에서 길찾기 같은 프로그램 써봤죠? 구글에서 새롭게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내어놨던데 구글에서 이 겐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요즘 아주 혁신적으로 내놓은 게 그 길찾기 있잖아요. 길찾기를 여기서 마포에서 어디 저쪽 이 근처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까지 가는 길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맛있는 뭐 장충동 무슨 무슨 족발 뭐 이런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가는 도중에 어때요? 길들에 대한 것들이 로드맵이라 해서 그 동영상처럼 이어지죠.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내는데 보면 끊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 이어주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그럼 우리가 마치 동영상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서 직접 걸어가는 것처럼 그 영상들을 그대로 사진들을 이어주기 때문에 길찾기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사진 우리가 여기 이 내부 사진도 2속장만 갖고 있으면 이 공간을 완전 입체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인공지능이 없는 공간이나 없는 각도도 자기가 추측과 예측을 해서 있는 공간처럼 다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장충동 족발을 할 때 장충동만 없어. 그러니까 장충이란 말이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친구랑 거기서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근데 갔는데 구글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구글 사진을 보니까 여름에 찍어갖고 나무가 막 우거져서 장충을 가리고 있어. 그냥 동족발만 있어요. 그죠? 실제 사진에서는 애매해. 여기가 장충동 거기 맞는 건데 간판이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 딥러닝이 알아서 그거를 지워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충 써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장충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충동 족발인지 알아서 그게 이렇게 뭐 나뭇가지에 걸려서 가려져 있으면 그걸 지워준다는 거지. 지워서 거기다 제대로 써줘. 그 사람이 하려는 거야 노가다 아니겠어요? 일부러 내 구글에 취직했는데 막 그거 지우고 앉아 있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인공지능 딥러닝이 데이터를 갖고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 핵심은 저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가 문제가 아니고 다 예측해서 없는 것도 원본에 대한 데이터만 몇 장 있으면 없는 이미지, 없는 상황들, 없는 현상들을 저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마치 진짜처럼. 자, 지금까지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쭉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철학적으로나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다, 신기하다 이거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것은 이제 신선조라고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은 많이 좋아해요. 많이 알고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에도 쓰고 했지만 그 옛날 에도 막부 19세기 중엽에 일본이 큰 변혁을 겪고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가 격변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그러한 형태의 큰 변화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있었고 싸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쇠락해가는 사무라이 그런 이제 일련의 집단들을 다룬 드라마 혹은 이야기 또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말로 신생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신선조라고 소개됐고요. 또 NHK 대하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과거에. 근데 여기서 주인공 두 명이 이 신선조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인공 두 명이 하는 대화가 재밌어요. 이 주인공 두 명이 뭐냐면 그냥 일개 그 당시 일본에서 지방에 있는 하급 그런 그 관리들도 못 되는 그냥 농부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세상이 격변하다 보니까 자기도 사무라이가 돼서 출세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친구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라이 조직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데가 이 신선조라는 집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막 자기네끼리 규율을 만들고 굉장히 혹독하고 엄격하게 막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칼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목검을 줘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진검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습하다가 잘못되면 그냥 매 연습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또 주인공이니까 이제 되게 멋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도. 근데 이 친구들끼리 두 명이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진짜 사무라이가 되자 하면서 그 어린 친구들이 막 서로 결의를 다져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한다는 얘기가 사무라이보다 더 사무라이다운 사무라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막 자기네끼리 막 감동하고 그래요. 좀 당황스럽죠. 근데 뭔 말인가요? 이게 사무라이보다 더 사무라이다우면 어떤 사무라이가 더 사무라이보다 더 사무라이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빠보다 더 아빠다운 아빠가 되겠다. 엄마보다 더 엄마다운 엄마가 되겠다. 뭘 잘해보겠다는 결의에 찬 느낌은 분명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런 엄마가 있긴 한 건가요? 있긴 해요? 근데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얘네들은 지금 있다고 믿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난 엄마보다 더 엄마다운 엄마가 되겠어. 그 아들은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생뚱맞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뭔데요? 지금이나 좀 잘해주셨으면 막 생각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관념을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보면 그 뭐보다 뭐가 더한 그 뭔가에 초과하는 그 어떤 뭔가를 자꾸 꿈꾸게 되나 봐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로 초과 실제라 그래요. 초과 실제.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아까 이 사람들 실제 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 다 죽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 드라마 말고 이 친구들이 너무나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전투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내부적으로 규율을 위반했다든가 내부적으로 뭐 무슨 배신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명분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전투를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전투에 나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잘못했다고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한 200명 남짓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 유신 지사들을 암살하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을 떨쳤던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되게 많이 미화돼요. 우리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무슨 일본의 어떤 뭔가의 정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미화하는데 조금 하여튼 가장 내가 볼 때는 일본다운 그런 느낌 같아요. 사실은 보면 이런 뭔가에 대한 그런 초과 실제를 자꾸 만들어낸다 이거지. 더 아빠다운 아빠라는 걸 자꾸 이렇게 강요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실제하냐 이거죠. 아빠보다 더 아빠다운 아빠가 실제하냐는 거지. 남자보다 더 남자다운 남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잖아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뮬라크르란 얘기, 뭐 대학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얘기가 이 세상은 거대한 시뮬라크르와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시뮬라크르가 뭐냐? 원래 불어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인식되는 대체물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여긴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각자 절에 가보시면 법당에 가서 뭐가 있나요? 가보면 가운데 불상이 있죠. 뭐 석가모니가 됐든 아미타불이 됐든 뭐 비로자나불이 됐든 다 불상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불상은 뭔가요? 불상 아닌가요? 불상이 부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랬을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재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앞에서 목탁 치고 막 절하고 또 속성하였으면 가서 막 울며불며도 하기도 하고, 그쵸? 또 결정적으로 취업 앞두거나 애들 시험 볼 때는 거기 가서 뭐 평생 아무 생각 없다고 막 철회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왜 그러는 걸까요? 그거 부처님 아니잖아요, 분명히. 왜 그렇죠? 여기 이건 뭐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원래 옛날 부처님을 원본을 따라서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은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는 건가요? 아니죠. 부처님 당시 우리가 태어났는지 기억은 없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경전을 보고 하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고 하니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배우고 수행하고 또 생활에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예경과 신앙의 대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기도 하고, 또 그쪽 미술의 어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사고 파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형태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절에 있는
부처님, 석불이 됐든 목불이 됐든 그게 진짜 부처님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그게 복제물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본 부처님보다 우리 절에 있는 고려시대 때 불상이 어떻다고요? 실제 지금 미술품 시장에 나오면 뭐 한 30몇 억 한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원본 만나본 적도 없는 부처님보다 지금 눈앞에서 36억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절의 부처님이 더 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저 보호해야 되는데 하면서 밤에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느낌들 막 신도들끼리 모여서 고민하고 이런 현상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뮬라크르 같은 거라는 거죠. 시뮬라크르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거고 시뮬라크르는 아울러 기왕에 실제 존재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시뮬라크르로부터 생긴다. 흉내내거나 모방할 때는 이미지라는 실제 대상을 복사하는 거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제 대상이 가상된 이미지를 따른다. 우리가 딥페이크 아까 얘기했죠. 그죠? 원래 원본이 있지만 그죠? 원래 원본이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오바마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형태의 신겸스님 휴정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다? 너무나 똑같은 나머지 또는 오히려 원본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태의 정교함, 정밀함 때문에 오히려 원본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치를 그 딥페이크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뮬라크르의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재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인터넷 전송 속도, 빠른 데이터, 또 엄청난 형태의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상, 새로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느낄 수 있는 경계를 거듭해서 우리 메타버스처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미국이라는 사회를 얘기하면서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디즈니랜드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실제 하는 세상인가요? 디즈니랜드가 원본이 있나요? 원래 여러분들 그 막 미키마우스 막 이런 세상이 실제 있나요? 막 백설공주 있어요? 근데 어떻다요? 없지만 디즈니랜드는 거대한 그 만화 속에서 상상 속에서 동심 속에서 존재하는 세상을 그쵸? 거의 서울 뭐 몇 분의 몇 대나마나 그 어마어마한 부지에다가 그 디즈니랜드라는 왕국을 건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건 실제죠. 너무나 상상 속에 있고 실제하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디즈니랜드 속에 있어 보면 그 동심의 세계, 환상의 세계, 도대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세계가 어떻게 한다? 너무나 리얼하게 완전히 그냥 아니메이션으로 다 느낄 수 있게끔 거대한 세계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디즈니랜드처럼 디즈니랜드는 그러면 그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시뮬라크르죠. 우리가 동심 속에 상상 속에 있었던 그 무언가를 구해놓은 복제해 놓은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봤을 때 그 기억들 떠올리시면 돼요.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세상을 건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의 시뮬라크르에 불과한 거죠. 근데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보들리아가 고발했듯이 우리가 쭉 딥페이크를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오바마를 봤어요. 또 나란 아까 그런 그 보일 스님이라는 존재의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을 몇 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서 저거는 보일 스님인가요? 아니면 오바마인가요? 전 누군가요?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딥페이크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식별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저 딥페이크 영상은 가짜입니다. 저 불상은 가짜입니다. 저 디즈니랜드도 가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딱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딛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그런 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실, 사실을, 거짓말이 아닌 진실의 세계에 있어야 거짓말이라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보들리아르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금강경에서 아까 처음 얘기했죠. 모든 것은 형태와 색깔과 음성으로 나를 진리를 진실을 보려며 하면 끝끝내 못 볼 거라고 금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안입이 설신이로 지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시뮬라크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 다 거짓이니까 우리는 살 필요 없을까요? 무가치한 걸까요? 눈 맞고 귀 맞고 코 맞고 방구석에 틀어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다 가짜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승에서는 뭐가 나오죠? 대승의 보살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실이 어떻다는 것, 이 세상이 어떻게 실제가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거예요. 좀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홉스가 얘기했나요? 이 세상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억 안 나세요? 좀 살벌한 얘기 아닌가요? 이 세상은 살벌해. 만인이 만인을 위한 투쟁이야. 그 얘기는 뭐죠? 힘센 놈이 최고란 얘기잖아요. 그래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떡해? 그럼 나도 힘을 길러갖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당하지 않고 힘 약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힘 약한 사람보다 위에 서야겠다, 군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도 휴미라는 철학자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의 오류를 자꾸 범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홉스가 이 세상은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다고 딱 얘기하면 그럼 우리도 그럼 힘을 길러서 힘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도 힘을 길러서 힘 약한 사람을 눌러야지 이 얘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어떤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면 딱 이 사람들 들죠.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이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힘센 사람이 최고다,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자비 넘치는 보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힘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힘을 길러서 힘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힘을 길러서 무시받지 않고 힘센 사람이 돼야지,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판단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실체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냐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이 세상이 시뮬라크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다?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하더라도 더 덥더라도 어떻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덥네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그러니까 더욱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를 자꾸 허무주의다, 염세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오류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이 세상이 시뮬라크르니까, 이 세상이 딥페이크니까, 이 세상이 실제하지 않는 거니까, 이 세상이 어떤가 하다 공성에 관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노력하지 마. 다 인생 그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아니야. 그래서 인생이 더 소중해. 이 한 번뿐이고 우리 법정 스님 얘기처럼 일기일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번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 생은 글로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음 생은 없어요. 불교에서 다음 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다시 올 확률이라는 것은 그때 바로 우리의 천문학적인 그 뭔가를 동원을 해도 아마 지금 우리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부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인간으로 올 기약이 없고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작업을 해야 돼요. 슈퍼컴퓨터로. 그래서 어떻다? 금생에 해야 된다는, 금생에. 더 늦기 전에. 뭘 하든 간에. 그죠? 수행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스님이니까 한마디만 말씀 덧붙이자면 어때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부처님 자꾸 윤회를 얘기하시고 뭐 환생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또 어렵다고 뭐 다시 인간 몸 받기 어렵다고 뭐 불법 남봉이고 뭐 인간 몸 받기 어렵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자꾸 인간 몸 받기 어렵다 그럽니까? 나 지금 원래는 금생은 글렀으니까 그냥 대충 살고 다음 생부터 좀 제대로 살았으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겠죠.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도대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인도니까 흙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흙바닥에 이 엄지 손톱으로 이렇게 흙을 긁어 올려요. 그러면 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아주 소량 미량의 흙이 엄지 손톱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흙들이 모든 흙들하고 내 손톱 위에, 엄지 손톱 위에 올라온 흙들 중에 어느 게 많으냐? 하고 당연히 엄지 손톱 위에 없는 흙이 더 많죠. 바로 중생들이 다음 생에 인간을 받을 확률이 내 엄지 손톱 위에 올라온 정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비율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이 세상이 거대한 시뮬라크라고 하기 때문에 속지 말고 정견을 갖고 바로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아드님들 좋아하시죠? 나이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삼성 갤럭시 쓰나요? 아이폰 쓰죠? 아까 보들리아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거사님 차 갖고 계신가요? 차 지금 몰고 오셨나요 오늘? 네, 승용차 몰고 오셨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자기가 명품이나 비슷한 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 보살님 핸드폰 뭐 써요? 네? 삼성 갤럭시요. 왜 삼성 갤럭시 쓰세요? 그냥 네? 저렴해서 우리 보살님은 삼성 쓰세요? 왜 삼성 쓰세요? 익숙해서. 이 보들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는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자동차를 왜 삽니까? 운동수단으로 사잖아요. 아이폰을 왜 삽니까? 삼성 갤럭시를 왜 삽니까? 전화 통화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다? 전근대,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요즘에 산다는 것은요. 아이폰을 살 때 전화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자기가 느끼는 바가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아이폰의 가치를 사는 겁니다. 가치를 산다는 건 뭐다? 뭔가 아이폰을 사면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 가치를 내가 공유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무슨 루이비통이니 무슨 에르메스 이런 거 뭐예요? 그런 거 다 뭐잖아요. 백 맞나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죠? 명품들의 공통된 가치가 뭐죠? 명품 쓰면은 한 100kg 아령을 들고 있어도 이게 안 떨어지나요? 그것 때문에 아르메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르메스 할 거면은 카트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왜 사나요? 그 특별한 각각의 명품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귀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게 검증되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믿는 거지 다들. 그 가치를 산다는 거지. 아이폰을 살 때는 그 혁신의 느낌을 사는 거고 나이키를 샀을 때는 어떻다? 나이키가 얘기하는 자 봅시다. Just do it. 지금 막 해라. 막 열심히 해라. 당신도 열심히 잘하면 여기도 뭐라고 나오네요. 여기 지금부터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 그러지? 역사상 가장 빠른 런너가 되겠다. 가장 위대한 런너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경쟁에서 당신이 누구보다 앞서는 1등하는 선수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빠른 사람이 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뭔 말이죠? 아까 사무라이보다 더 사무라이다운
아빠보다 더 아빠다운 답답하고 뭔가 비슷하죠. 느낌이.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있긴 해. 뭐 계량적으로 데이터로 그걸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뭐 역사상 나도 위대해 볼까 막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나이키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걸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럼 계약해서 우리 돈 날려먹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죠? 타이거 우즈는 분명히 극복한다, 복귀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 이게 마케팅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동화를 살 때 어떤 식으로 산다? 나이키 운동화를 살면 나도 타이거 우즈처럼 뭔가 극복의 화신인 것 같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영웅의 느낌이 이런 게 오버랩을 시키는, 그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던 보들리아리가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가 뭐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초과 실제, 아빠보다 더 아빠, 사무라이보다 더 사무라이, 그죠? 엄마보다 더 엄마다운 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기꺼이 카드를 결제하는 거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딥페이크에다가 지금 우리 자꾸 뭔가에다가 지금 한 달 내내 열심히 벌어서 그런 데다가 좀 돈을 쓰고 있는 거지. 이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같이 우리가 성찰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다 시뮬라크고 모든 게 딥페이크고 우리가 오늘 배웠지만 알고 보면 나의 사유방식, 내가 뭔가에 결단을 내리고 내가 뭔가를 소비하고 하는 것도 다 어떻다? 알고 보면 그러한 형태의 가치들, 초과 실제에다가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거기에서 울고 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거지. 딥페이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think different라고 그러잖아요. 영상도 따로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뭐예요? 달리 생각하는 이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 갖고 아이폰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은 단지 아이폰은 어떻다? 성능이 갤럭시도 우리나라 삼성 잘 만들잖아요. 근데 뭔가가 차이가 있는 게 그 뭔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지. 너무나 물론 삼성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다른 얘기죠. 우리 아이폰을 쓰는 순간 당신은 스티브 잡스의 혁신, 그런 세상을 달리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러한 형태의 가치들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도 지금도 그 뭐라 그러죠? 아이폰을 살 때 그 기기가 이거 얼마 값인데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이 자체가 좀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 가서도 돈가스 먹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도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호텔에서는 엄청나게 비싸요. 왜 비쌀까요? 첫째, 뭐 재료도 좋고 셰프도 좋고 다 좋아. 또 거기다 뭐가 더 붙죠? 앰비언스라 그래서 그 호텔에서 식당에서 만들어 놓은 고급 자재를 갖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고급 서빙을 해주고 뭐 봉사를 별도로 그 앰비언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돈이라는 거지. 그 분위기를 여기 와서 맛볼 수 있는 그 느낌, 고급 식기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우리는 소비하는 거지. 돈가스 그거 하나는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뭔가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다가 많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앤디 워홀 이 마릴린 연작 유명하죠. 여기서 뭔 얘기인가요, 이게? 마릴린 몬로 사진은 너무나 수백 장, 수천 장, 또 디지털 시대에서는 수억 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앤디 워홀의 마릴린 연작이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원본을 이 사진을 통해서 넘어서 버리는 거죠. 원본을 부정하고 원본을 넘어서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시뮬라크죠. 이게 딥페이크죠. 초과 실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여기서 뭐죠? 마릴린 몬로보다 더 마릴린 몬로다운 그 마릴린 몬로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앤디 워홀에 이게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죠. 자, 아까처럼 우리가 마릴린 몬로 사진 있고 저렇게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어디야? 오르세 미술관인가요? 루브르 박물관 저도 가봤는데 가서 뭐죠? 모나리자 보려고 하니까 어땠던가요? 모나리자 그림만 요만하잖아요.
산을 엄청 10m가 뭐야? 여기서 보잖아,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아, 난 모르겠어요. 뭐 심각한 고민에 왜 이걸 봐야 돼? 왜? 인터넷에서 있는데 내 스마트폰 보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왜 봐야 돼? 그걸 모르겠어.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원본에는 아우라가 있대, 아우라. 근데 멀리서 봤는데 아우라는 보이는데 아우라 안 보였어, 나는. 근데 아우라가 있대. 그러니까 원본을 봐야 된대. 근데 하여튼 아우라가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다 무용한 얘기가 되고 있다. 자, 결론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초가실제를 얘기했고, 우리 불교 대승입 능가경에 보면, 마음은 환술사 같고, 우리의 의는 환술사의 보조자 같고, 안입이 설신이에서 말하는 그 오식은 반력, 그러니까 같이 동반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망상은 환술, 이 마법 같은 마술을 구경하는 관중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식 능력을 통해서 발휘되는 모든 것들은 뭐다? 다 판타지, 메타버스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안입이설신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 다 허구란 얘기인가? 가짜란 말이야?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속았단 말이야? 예, 맞대요. 그래서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사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자. 현실 혹은 시뮬라크라 그래서 영화 유명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막 그 내려가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 네오한테 옆에 있었던 그 동료인 그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손바닥 두 개에다 약을 이렇게 내밀어요. 하나는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 이렇게 해서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를 못 믿을 것 같으면 빨간 약을 먹어갖고 이 세계의 진실을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는 지금 안락한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오늘 끝나고 나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맥주도 마실 거고 이러한 형태의 삶이 너무 좋아. 안락함. 난 지금 이 생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없고 어떠한 형태의 뭐 불만도 없어. 나는 이 체제에 불만이 없어. 그러면 파란 약 그대로 먹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영화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인공은 영화답게 어떻게 한다? 용기 있게 빨간 약을 먹고서 그 진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불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쭉 얘기들이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모든 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그 모든 복잡다단한 감정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의심해 보라는 거죠. 불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듯이 이 세계가 완전히 정교하게 잘 짜여 있는 것처럼 너무 신뢰하거나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 그러면 허무주의, 염세주의 살 가치가 없다. 이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철학적으로 그건 분명히 그건 금이 그어지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릴지는 그건 이 약을 어느 약을 먹을 건지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청정도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비구나 수행자는 어떻게 한다? 통찰지를 갖고 정확히 이 딥페이크 갖고 시뮬라크 갖고 모든 사람들이 엄마보다 더 엄마다운 엄마를 찾는 세상일지라도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통찰지를 길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을 통해서 과거 우리 독립지사들의 얼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이 헤리티지라는 거기서 만들어낸 영상들이죠. 김좌진 장군의 한 장의 사진을 갖고 이렇게도 웃는 모습, 어떤 모습까지 다 예측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관순 열사의 뭐 고문받은 얼굴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측을 해서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진 한 장에 드러나지 않았던 얼굴들 또 모습들 이게 다 드러나요. 윤봉길, 안중근 의사 그 사진들을 보면 막 고문받아서 막 상처난 것들도 이렇게 복원해 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흑백 사진 몇 장 보니까 이제 되게 인도적으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우리 김구 선생님은 그래도
영상이 꽤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좀 친숙하죠. 이런 모습이.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폭행, 여기 왼쪽 얼굴에 보면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폭행의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부은 상태에 저게해서 저걸 다시 또 거꾸로 역으로 복원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딥러닝에서 보면. 이게 다 이제 그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입니다. 자, 오늘은 딥페이크를 갖고 불교적 의미, 그 철학적 의미까지, 또 그리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던 5G까지 해서 다 다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